그린 뉴딜은 전 세계가 탈탄소의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의 대전환 전략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는 겁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린 뉴딜 분과 간사로서는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인 이 26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입법과제, 행정과제에서 어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진보를 만들고 또 국회 안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이 26명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 중에서 네.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활동이 바로 함축적인 의미로 보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쪽에다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환경단체 후원도 하고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제 대학 다닐 때도 환경동아리나 환경단체 활동을 했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아무래도 이제 감수성이나 관심사가 그 분야다 보니까 환경하고 에너지 분야를 자문하는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또 변호사 그만두고 나서도 기후변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국회로 오게 됐습니다. K뉴딜위원회의 그린뉴딜 분과는 일단 구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린뉴딜하고 관련되는 상임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중기위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이라거나 어떤 바다에서의 해상풍력 같은 거는 농해수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13개 상임위에 속해 있는 26분의 의원님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정책도 발굴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과를 처음 만들고 이제 입법과제, 행정과제를 쭉 뽑았는데요. 그린 뉴딜을 위한 어떤 걸 해야 될지 입법과제를 80건을 이제 선정을 했었고요. 많죠. 네. 그리고 법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거나 정책을 바꿔야 되는 행정과제를 54건 이렇게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과제들은 이번 국감에서 그 13개 상임위의 26분의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문제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질의나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쭉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바꿔나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입법과제 80건도 지금 이제 최근에 취합을 해보니까 그 중에 32건이 이미 발의가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법안을 한 절반 정도는 발의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통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 뉴딜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너무 대규모의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긴 어렵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넓히는 거, 이걸 촉진하는 게 굉장히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지어지는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의 근거가 기존에는 법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린 뉴딜 분과에서 이걸 발의하고 또 본회의 통과까지 지금 완료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 법률에 주민 참여형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통과됐거나 발의됐거나 검토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 이 두 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면 10몇 년 전에
원래 우리가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 뉴딜은 그 탈탄소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 변화의 이제 흐름 속에서 첫 번째 이 정책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 위기를 막는 겁니다. 인류와 우리 공동체 지구를 정말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서 기후 위기를 막는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린 뉴딜의 목표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게 되면 사실 이런 감축 노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감축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이제 고탄소 산업이 있을 거고 이걸 탈탄소 산업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그린 뉴딜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그린 뉴딜의 세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위한 입법 과제, 행정 과제, 예산 과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그린 뉴딜 분과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린 뉴딜이 환경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아까 이제 탈탄소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차를 우리가 많이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완전히 전기차나 이런 그 미래차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 그리고 어떤 수출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서 사실 우리의 산업과 어떤 우리의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야 되는 경제적인 필요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화로 치면 3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원전에 투자된 금액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뭐 지금 340조보다도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출 산업들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역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다. 전환의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사회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회도 막 엄청 빨리 바뀌고 산업이나 경제도 빨리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계속 어떤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노동자 그리고 기업들이 있고 새로운 또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고 이 문제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이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예를 들면 폴더폰을 우리가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의 폴더폰에 어떤 버튼을 잘 눌러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버튼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려워졌을 수 있겠죠. 그중에 뭐 상당수는 아마 사라졌을 거고요. 근데 이런 거스를 수 없는 그냥 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분들의 탓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변화, 고통,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정책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고 이제 해외에서는 부르거든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예컨대 과거에 석탄 광산이 있던 지역이 이제 화석연료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그 지역을 막 바꿔나가고 전환시켜 나가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실업대책을 만들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바꿔줄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줄 것인지 이제 이런 거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연구를 해서 그 어떤 보고서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고요.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도 그런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고 독일도 지금 이제 거기에 뭐 수조 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약칭 그린 뉴딜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반적인 그린 뉴딜의 정신이나 원칙 방향을 담는 기본법을 지금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구산업 또는 석탄 발전 혹은 이런 그 좀 앞으로 줄어들 예정인 이런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지역이 있잖아요. 예컨대 당진 같은 경우에 석탄 화력 발전 설비가 엄청나게 밀집돼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석탄이나 원전 설비를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기업 또는 노동자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하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거버넌스나 정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본법에도 담겨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분과 안에서 이제 분과위원이 발의하신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지원의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그린 뉴딜에서도 수소의 역할이 있고요. 근데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전기가 있을 때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이 수소를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소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수소경제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상, 꼭 좋은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런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수소라거나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 해외에서의 논의만큼은 우리가 아직 많이 진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소경제 육성법 그리고 수소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금 전략과 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유럽이나 어떤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그린 수소와 연결된 전략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의 개정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